안녕하세요. 노을빛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새벽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물기 어린 바람이 불어와 흰 커튼을 흔들었지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은 이미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건네준 병원의 진단서가 그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치매 초기 증세래요. 민수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는 묘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 역시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눈을 굴렸습니다. 글씨가 작고 복잡했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이게 맞다고? 내가 치매라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적혀 있잖니. 어머니, 우리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전문의가 그렇게 진단했으니 받아들이셔야죠. 민수의 말투는 이상하게도 다정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위로하는 척했지만 설득하려는 힘이 지나치게 강했지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멀쩡해. 내가 잊어버리는 것도 별로 없고 대화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며칠 뒤부터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자주 약봉지를 들고 와서 약을 챙겨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져요. 그래요, 어머님. 그냥 물 한 모금에 턱 삼키시면 되잖아요. 정희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약은 매번 모양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하얀색이었고, 어떤 날은 노란색, 또 어떤 날은 알 수 없는 분홍빛 알약이 섞여 있었지요. 이 약 도대체 뭐야? 왜 매번 달라? 병원에서 바꿔준 거예요. 요즘 신약이 많다잖아요.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요. 정희는 문득 민수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는 태생이 그녀와 무관한 아이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녀와 남편은 입양이라는 선택을 했고 민수가 품에 안겼던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남의 아이가 아니었지요. 밤새 울음을 달래며 젖병을 물렸고 조금만 열이 나도 부랴부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양 사실을 수군거릴 때에도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누구보다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민수가 첫 걸음을 떼던 날 그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엄마라는 첫 단어를 불러주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요. 그런 아들이 지금은 차갑게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희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가 뛰어놀던 모습, 첫 월급을 가져와 웃던 얼굴, 손주 소연을 안겨주던 날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민수와는 전혀 닮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돈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글을 읽을 수 있었고, 대화를 기억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웃 혜진이 정희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아주머니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했을 때도 정희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입양하라는 사실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문제도 정리하셔야죠. 혹시라도 더 늦어지면 복잡해져요. 맞아요, 어머님. 지금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집은 내 거야. 아직 멀쩡한데 왜 내 이름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지요. 그럼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까. 정희는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끝까지 버텨야 해.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라 해도 지금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진짜로 사라지는 거야. 정희는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 봉투 위에 적힌 글씨는 낯설었어요. 치매 안정제라는 단어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지요. 이거 나한테 맞는 약이 맞아? 정희가 물었을 때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거라니까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설득조차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차갑게 내뱉는 말투였어요. 선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켜놓으셨잖아요.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위험하다니까요. 정희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밤이 깊어 방에 누웠을 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픈 날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던 게 누구였는지 잊었니? 어린 시절 왕따 당했다고 울던 내 손을 잡고 끝까지 옆에 있던 게 누구였는지. 눈물이 고여 흐르자 베개가 젖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에 지금의 민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민수는 정희 몰래 집 문서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뭐하니? 하고 묻자 그는 흠칫 놀랐지요.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내 서류는 내가 관리해. 건드리지 마. 정희가 단호히 말하자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았습니다. 그 순간 잠깐 스친 민수의 눈빛은 차갑고도 서늘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한 무언가가 막히자 짜증이 폭발하려는 듯 했지요. 선영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법적으로 후견인 세우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쓰러지시면요. 나는 아직 멀쩡해. 서류 같은 거 필요 없어. 정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선영은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띠고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어머님, 저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정희는 느꼈습니다. 버티기 힘들다는 건 결국 자신이 짐이라는 뜻이지요. 이웃 혜진은 어느 날 은근히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 씨가 그러는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난 멀쩡한데. 아휴, 민수 씨가 걱정 많이 하던데.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이미 바깥 세상에 치매 노모라는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밤마다 정희는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머님 상태 악화되는 거 증명만 하면 되잖아. 민수와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지요. 정희는 손을 떨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오늘도 분명히 정신이 온전하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된다. 하루하루 그녀의 글씨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살아있음을, 멀쩡함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정희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이제 그만 버티시고 집도 제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살 수 있어요. 민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입양하라는 걸로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 내 아들이라고, 내 피보다 더 소중한 아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현실을 보셔야죠. 정희는 손을 떨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실? 내가 치매 환자라는 거짓말이 현실이야? 내가 너한테 평생 준 사랑은 어디 갔니, 민수야? 너한테 난 이제 그냥 짐이야?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지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민수의 어린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이지? 그럼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지.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약속이 산산이 부서진 지금 정희는 자신이 진짜 외톨이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나를 지우려는 음모야. 반드시 막아야 해. 정희는 새벽녘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공기조차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물음이 떠올랐지요. 우선 찾아간 곳은 오랜 친구 은주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정희는 잠시 안도하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지요. 그러나 은주의 얼굴에는 곧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근데 민수 씨가 며칠 전에 나한테도 전화했어.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져서 힘들다고. 혹시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치매라고? 아니야, 은주야. 나 멀쩡해. 이렇게 말도 똑바로 하고 기억도 다 하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잡아주었지요. 알아. 나도 내가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긴 해. 그런데 사람들 말이 그렇잖아. 혹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민수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작은 교회에 들렀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곳이라면 자신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마주한 권사님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권사님, 민수 씨가 참 효자예요. 치매 걸린 어머님 돌보느라 얼마나 애쓴다고요. 그런 아들 둔 게 복이지요. 정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왔지만 교회 안의 따뜻한 시선들이 도리어 자신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이미 불쌍한 환자로만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친척 집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촌 동생은 문 앞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실 민수가 얘기 다 했어요. 서류 같은 거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우리도 괜히 얽히기 싫어요. 죄송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희의 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지요. 거리 위를 홀로 걸으며 정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기억도 또렷해.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지?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힐끔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민수 어머니래. 치매라던데. 아휴, 안 됐다. 아들이 그래도 옆에서 챙긴다잖아. 정희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너무 멀리 깊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자 정희는 작은 여관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싸구려 담요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더없이 선명했습니다. 민수가 퍼뜨린 거짓말, 선영의 은근한 조작, 그리고 세상의 무심한 동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삼키고 있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날 믿지 않지.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 내 머리는 또렷하고 내 기억은 정확해. 반드시 증명할 거야.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아직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정희는 작은 수첩을 꺼내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 사람, 들은 말, 느낀 것까지.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펜 끝이 떨리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무리 세상을 속여도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정희는 여관방 창문 너머로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했지요.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고단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쓴 수첩의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늘도 정신은 맑다. 이름, 날짜, 시간 모두 기억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문장 위에 굵은 선이 수차례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차피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지요. 대문 앞에 섰을 때 마당에는 민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다니까요.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선영도 곧 따라 나와 손을 허리에 얹고는 덧붙였지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도 더는 감당 못해요. 정희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너희가 편하겠지. 그렇지?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민수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니? 입양했다는 이유로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어떻게 싸웠는데. 내 아들이라고 내 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했지. 그런데 넌 지금 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잖아.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단단히 굳어졌지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세상은 현실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보호가 필요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날 밤 정희는 방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땅 문서, 통장 사본, 오래된 편지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문득 문틈 너머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제 서류만 정리하면 돼요. 어머님은 이미 사람들 눈에도 환자로 보이잖아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끝이에요.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 정희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들려오는 말이 똑똑히 꽂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며칠 후 이웃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다들 민수 씨 편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불안정해 보인다고. 정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요. 내가 아무리 또렷해도 세상은 날 믿어주지 않네. 다만 하나, 나는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안다. 그게 마지막 힘이지. 며칠 뒤 민수는 결국 정희를 마주 앉혔습니다. 서류가 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사인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살 수 있어요. 정희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날 배신했구나.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은 다 어디 갔니? 내가 열나던 날 밤새 수건을 갈아주던 손길,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을 때 안아주던 품 다 잊었니?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 정희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니, 나는 결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끝까지 증명할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수첩 마지막 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지만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내 정신은 분명하다. 이것이 나의 증언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정희는 낡은 여관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기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치 자신을 찾으러 오는 발자국 같았지요. 이대로 숨어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나서야 해요. 정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도망은 한계였지요. 민수와 선영은 언론과 경찰, 이웃까지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친 노파로 믿게 만드는 동안 정의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며 부정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여관방에서 나와 근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낡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민수와의 대화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입양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민수의 태도, 선영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들, 내가 멀쩡히 대화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치매라 단정하던 순간들, 글씨는 점점 삐뚤어졌지만 정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자신을 증명할 증거가 될 거라 믿었지요. 내가 민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데 정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를 처음 안아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버려지다시피 남겨진 아이였지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하지만 정희는 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정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열이 날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울며 달려가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이 지금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이젠 재산과 집을 위해 자신을 병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속삭였지요. 저분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치매라던데 가족들이 찾고 있다잖아. 정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창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누구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건 의심뿐이었어요. 그때 공원에서 노숙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전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할머니, 또 여기 계시네요. 얼굴이 더 수척해졌어요. 정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더 서러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식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몰아세우더니 결국 나가라고 했어요. 그땐 믿기 싫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피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자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40년 넘게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내가 쏟은 사랑만큼은 민수가 기억해 줄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요. 발소리가 일정하게 맞춰졌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길을 틀어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도 함께 꺾여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다 결국 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근처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뛰어들었지요. 뒤를 돌아봤을 때 발소리의 주인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라도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땀에 젖은 채 구석에 앉아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해요. 민수의 거짓을.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날 믿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여관으로 돌아온 정희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러시면 더 힘들어져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넌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날 잡아가려는 거지. 선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님이 거역하면 더 위험해져요. 민수 씨도 이제 한계라니까요. 정희는 가만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지요.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내 정신은 멀쩡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할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쫓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입양한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은 나를 버렸다. 이 기록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글자를 남기는 순간마다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지만 정희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정희는 여관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은 이미 몇 장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 증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이 기록만은 남을 거예요.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언젠가 민수와 선영이 이 수첩마저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경찰이 들이닥쳐 강제로 입원시킨다면 수첩은 증거가 아니라 망상 기록이라 낙인 찍힐 겁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직접 행동해야 해요. 내 입으로, 내 눈으로 세상에 말해야 해요. 며칠 뒤 정희는 조심스레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아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꾸미고 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의사소견서는 있으십니까? 치매가 아니라는 증명 말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의사도 이미 그 아이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지요. 세상은 다 민수의 편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틈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여관 근처 포장마차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 민수 씨, 치매 어머니를 돌보며 모범 사례로. 정희의 손에 쥔 국수 그릇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국물에 빠져버렸지요. 라디오 속 기자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민수를 칭송했습니다. 치매 노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아들의 사연은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지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괜히 소란 피우면 안 돼요.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은 민수를 효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망상에 사로잡힌 노인네일 뿐이었지요. 며칠 후 정희는 오래 알고 지낸 교회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믿어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어요. 권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수가 저를. 그러나 권사님은 이미 뉴스를 본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집사님, 힘드신 건 알지만 민수 씨가 얼마나 애쓰는지 다 알아요. 괜한 오해로 자식 욕보이지 마세요. 정희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눈물만 터져 나왔지요. 고립감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작은 실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흘린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멀리서 본 뒤 급히 주워 넣었던 종이었지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으며 머릿속에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제3명의 변경 동의서 보호자 민수. 그 문구가 눈에 선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자 명의로 변경하려는 서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지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거였어요. 날 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직감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꺼내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재산을 노리고 있다. 치매 판정을 근거로
명예 변경을 진행한다. 선영은 그 과정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글자를 쓸 때마다 정희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증인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내가 직접 목격한 걸 기록하고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겁니다. 하지만 위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관 주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지요. 할머니, 죄송한데 가족분이 여기까지 와서 찾아오셨어요. 곧 경찰까지 불러온다고 해서.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와 선영이 결국 여관까지 추적해온 겁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도망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직 잡히면 안 돼요. 아직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빠져나오던 정희는 한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지요. 경찰관들이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숨기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정희는 다시 수첩을 꺼내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쫓겼다. 하지만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민수의 거짓을 밝힐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나 혼자 싸우더라도 끝까지 간다. 수첩의 글씨는 떨렸지만 글자마다 굳은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아들에게 맞서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정희는 여관을 빠져나온 뒤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낡은 수첩뿐이었지요. 지하철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공원 벤치에 몸을 기댈 때도 그녀는 늘 그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선영은 그 옆에서 거짓 눈물을 흘린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속고 있다.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 읽을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기듯 정희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민수와 선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인터뷰까지 나서며 자신들의 효심을 널리 알렸지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치매라 판단력이 없으시니 큰일입니다. 제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송 화면 속에서 선영은 눈물을 쏟아내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참 효심 깊은 아들이네요라고 칭찬했지요. 정희는 지하철 TV 모니터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걸 우연히 보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효심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니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아들이네. 부모님 모시기도 힘든데 치매 어머니를 저렇게 찾고 다니다니 훌륭하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민수의 편이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잠잘 곳을 전전하다 결국 오래 다니던 교회 옆 창고에 숨어들었습니다. 낡은 의자와 먼지 쌓인 성가대 악보더미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며 하룻밤을 버텼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입양해서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제 친아들보다 더 아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와 선영의 손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 무렵 경찰은 정희를 실종된 치매 환자로 공지하며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파출소 앞 게시판에는 정희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흑백 복사로 번진 얼굴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찾습니다. 보호자 아들 민수. 정희는 어둠 속에서 그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몸이 떨렸습니다. 저 얼굴은 바로 나예요. 그런데 저 글씨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전단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수상해 보일 게 뻔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기록했지요. 경찰은 민수의 말을 믿고 있다. 나는 실종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정희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민수와 선영이 자신을 얼마나 교묘히 몰아붙이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수가 병원 원무과 직원과 통화하는 장면을 멀리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예, 서류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재산, 보호자 동의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지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역시예요. 모든 게 그거였어요.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날 치매 환자로 꾸민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수첩에 장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민수가 병원 직원과 통화하며 재산 관련 서류를 언급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모든 것은 꾸며낸 음모다. 훗날 이 수첩이 밝혀줄 것이다. 글씨는 여전히 떨렸지만 의지는 굳세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와 선영의 덫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정희가 머물렀던 교회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새벽에 자리를 옮겨 화를 피했지만 위기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정희는 자신이 더 이상 숨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반격해야 해요. 내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 입양했지만 내 피보다 소중했던 그 아이가 날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거짓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정희의 눈빛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이 자신을 치매 환자라 믿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벽 앞에서 그녀는 매일 절망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영영 미친 노인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녀는 수첩을 더욱 꼼꼼하게 채워나갔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민수의 행적, 그리고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상황들, 마치 재판에서 증언하듯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이 수첩을 본다면 그녀의 정신이 얼마나 또렷했는지 증거가 되어줄 거라 믿었지요. 며칠 뒤 정희는 우연히 한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수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실수로 다른 문서를 섞어 내밀었는데 거기엔 후견인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엔 민수가 자신을 치매 환자라 명시하며 법적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직원이 급히 문서를 걷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이었네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지요. 역시 그 아이의 목표는 내 재산과 권한이었어요. 나를 치매로 확정해야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그 사람이었지요. 할머니, 또 여기 계셨네요. 요즘 더 추운데 괜찮으세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당신 말이 떠올라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말. 맞아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결국 버려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닮아 있어서였을까요? 그 대화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인간다운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주머니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던데요. 아드님이 그렇게 찾으시던데 왜 돌아가지 않으세요?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어쩌면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지요. 돌아가면 저는 끝이에요.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정희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흘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며칠 뒤 정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정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병원에 모시면 치료도 받고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정희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 속셈을 알아요.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선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가가 굳어지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어머님, 거역하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민수 씨도 이제 한계입니다. 강제로라도 모셔야 할 상황이 올 거예요. 그 말은 곧 위협이었습니다. 정희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첩을 꺼내 다시 기록했습니다. 선영이 직접 위협했다. 나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을 계획이다. 민수와 한패가 되어 모든 걸 꾸미고 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글씨가 떨렸지만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처럼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싸워야 해요. 도망만 치다가는 결국 잡히겠지요. 하지만 싸우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정희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매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숨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믿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낡은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 전 친구였던 교회 집사의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예요, 정희예요. 제 말 믿어줄 수 있겠어요? 공중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차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저예요. 윤정희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지요.
정희 권사님? 정말 권사님이세요? 요즘 뉴스에서 보던 그 실종 소식이 사실인가요?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저예요. 그런데 그 뉴스는 전부 거짓이에요. 제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정신 멀쩡한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난처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뉴스에서는 아드님 말씀을 인용했는데 치매 초기라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 하던데요. 정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제 아들이 아니, 제가 입양해 키운 그 아이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재산을 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집사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이였지만 민수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워낙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탓이지요. 권사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도 너무 놀랍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정희는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겠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증거도 있어요. 민수가 병원 직원과 통화하며 재산 서류 운운했어요. 그리고 선영이는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겠다고 위협했어요. 이런 게 정상 가족의 모습일까요? 집사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정희의 가슴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저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 수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희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방패이자 무기였지요.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군요. 정희는 치를 떨었습니다. 민수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배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를 처음 안아들던 날, 당신,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아들이에요. 남편과 함께 입양원에서 민수를 데려온 순간 정희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두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너를 평생 지켜줄게 다짐했지요. 민수가 아장아장 걸음을 옮기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표정, 사춘기에 들어 투덜대면서도 몰래 선물을 건네던 날, 모든 순간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의 전부였는데 왜 내 등을 돌린 거지요? 그녀는 스스로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돈과 재산, 욕망이 모든 걸 파괴한 것이지요. 며칠 뒤 정희는 다시 교회 집사를 만났습니다. 집사는 몰래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은 버티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정희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속에는 현금 몇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사님, 언젠가 진실은 드러납니다. 힘내세요. 정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선영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경찰은 정희를 실종된 치매 환자로 간주하며 강제 보호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환자로 만드는 건 그들이지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어만 있지 않고 스스로 세상에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누가 믿지 않더라도 직접 나서야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정희의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세상은 술렁였습니다. 지상파 전역 뉴스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정희의 얼굴이 걸렸습니다. 기자의 자막은 선명했지요. 치매 환자가 아니다. 아들이 나를 속였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불쌍한 아들로 보였던 민수의 연기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 경찰은 정희를 직접 만나 추가 진술을 확보했고 검찰은 민수와 선영을 기소했습니다. 정희의 수첩, 통화 녹음, 그리고 기자와의 인터뷰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증언대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또렷했지요. 판사가 묻습니다. 윤정혜 씨, 본인의 상태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정희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정신이 또렷하고 제 판단은 명확합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차지하려고 저를 병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여기 제 수첩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대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일부는 통화 녹취와도 일치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저건 꾸며낸 겁니다. 치매 환자가 망상을 적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판사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 결과 윤정혜 씨에게 치매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니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정황은 명백합니다. 법정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며칠 뒤 내려진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부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예하되 사회봉사 300시간과 고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 선영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정희는 판결문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군요. 민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널 입양했을 때 나는 내가 세상의 전부였어.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널 누구보다 끔찍이 아꼈다. 그런데 넌 결국 나를 배신했지. 그 사실은 지울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치매 환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재산도 되돌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할머니. 정희는 순간 울컥하며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넌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손녀도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창밖에는 환한 햇살이 드리웠습니다. 정희는 손녀와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법은 그녀의 편이었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와의 따뜻한 화해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지요. 정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